비트코인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정신없이 오르내리는 가격, 그 차트부터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 오늘은요, 그 시끄러운 헤드라인 말고 그 뒤에서 정말 조용하지만 거대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보는 뉴스들이 다 이런 거죠. 뭐 미국이랑 이란 사이에 긴장이 고조된다, 국제 유가가 출렁인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막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꼭 시장이 이런 외부 요인에만 멱살 잡혀서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비트파이낸스 분석가들이 딱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이제 비트코인이 더 오를지는 지정하게 달렸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거시경제 이벤트에 그냥 묶여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소음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이 이거예요. 전 세계가 이 가격 변동에만 정신 팔려 있는 동안 그 뒤에서는 도대체 진짜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시장에 이런 단기적인 소음에 가려진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신호는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신호들을 하나씩 저랑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신호입니다. 바로 거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냥 투기 한번 해볼까 하는 자산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우리 회사의 재무 전략, 핵심 자산으로 딱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숫자 한번 보세요. 81만 5천 개의 BTC. 이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총량입니다. 81만 5천 개가 넘어요. 와, 이 엄청난 규모만 봐도 이들이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핵심적인 플레이어가 됐는지 바로 감이 오시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들의 행보가 진짜 멈추질 않아요. 최근에 단 일주일 만에 25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으로 3만 4천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또 샀어요. 이건 그냥 좀 오를 것 같으니까 사볼다 하는 수준의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거의 뭐 회사의 미래를 걸었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입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냐는 거예요. 이 표를 보면 대부분의 돈을 일반 주식을 팔아서 만든 게 아니에요. STRC라는 우선주 증권을 통해 조달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좀 더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그런 전통적인 투자자들까지 끌어들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한 금융기법까지 동원하고 있는지 딱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자기네 금고에 차곡차곡 쌓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수순은 뭘까요? 자연스럽게 우리 같은 일반 대중들한테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신호는 바로 이겁니다. 암호화폐 서비스가 우리가 늘 쓰던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우리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오는 모습, 바로 그거예요. 여기 재밌는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서쪽의 영국이랑 동쪽의 러시아. 영국의 코인베이스는 고액 자산가들을 상대로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는 무려 1억 명이 넘는 자기네 고객들한테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열려고 준비 중이래요. 방향은 조금씩 다르죠? 근데 큰 그림은 같아요. 바로 주류 금융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코인베이스가 영국에서 하는 걸 보면요. 그냥 거래소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대출도 해주고 탈중앙화 거래소, 그러니까 DEX에도 쉽게 접근하게 해주고 예금 계좌도 만들고 이걸 다 영국 금융당국의 정식 허가를 받고 한다는 게 중요해요. 완전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커지겠다는 아주 뚜렷한 전략이 보이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숫자를 좀 보세요. 1억 1천만. 스베르방크가 만약에 이 서비스를 딱 시작하면 잠재적으로 암호화폐를 접할 수 있는 사람 수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러시아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암호화폐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지 그 잠재력을 보여주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보세요.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사고 은행들은 개인 서비스를 막 내놓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반, 파이프라인 같은 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신호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생태계를 밑에서 단단하게 맞춰주는 핵심 인프라, 말하자면 금융의 배관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 채굴금융이 뭐냐? 이걸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진짜 쉽게 말해서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꾼들, 바로 채굴자들이잖아요. 이 채굴자들한테 새 장비 사세요, 운영비로 쓰세요 하고 돈을 빌려주는 금융 서비스예요.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해야 네트워크 전체가 튼튼하게 돌아가니까 어떻게 보면 생태계 심장 같은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엄청나게 중요한 분야에 진짜 거물이 등판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 바로 테더가 비트코인 채굴 세계에 직접적으로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의미심장하고 굉장히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야 합니다. 테더가 엔트알파라는 채굴 금융 플랫폼의 지분을 8.2%나 확보했어요. 이게 그냥 여기 좀 유망해 보이네 하고 투자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8.2%라는 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가장 근본을 안정시키는데 우리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하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럼 엔트알파는 무슨 일을 하느냐? 역할은 아주 명확해요. 채굴자들이 가진 비트코인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새로운 채굴 장비를 살 수 있게 자금을 지원해주고, 그래서 결국 채굴 산업 전체를 재무적으로 안정시키는 거죠. 이게 잘 되면 결국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체가 더 건강해지고 더 성장하게 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엔트알파 투자는요, 테더가 그리는 훨씬 더 큰 그림의 그냥 한 조각일 뿐이에요. 보세요. 은행업에도 1억 달러 투자했죠. 금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데도 1억 5천만 달러 넣었죠. 다른 금융 서비스에도 투자하고 있죠. 이 모든 걸 보면 테더가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암호화폐 금융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려는 거구나 하는 치밀한 전략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세 가지 중요한 신호를 봤습니다. 기업의 재무 전략, 개인 금융으로의 확장, 그리고 핵심 인프라 투자. 이 각각의 움직임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합쳐져서 아주 거대한 그림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의 재무제표, 스베르방크 같은 은행이 제공할 우리 핸드폰 속 앱, 그리고 테더가 투자하는 네트워크의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까지 금융의 모든 층위에서 전방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단순히 오르락 내리락하는 가격 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기존의 전통 금융이라는 시스템에 각기 다른 층위에 스며들고 통합되고 단단하게 구축되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금융이라는 전혀 다른 것 같았던 두 개의 세계가 아주 조용히 하지만 거대하게 하나로 합쳐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정말 더 기대되지 않으세요?